형님, 저희 며느리들끼리 오붓하게 여행 가요. 동서들이랑 내가 여행을? 갑자기? 같이 가세요, 형님. 시집 와서 저희끼리 뭘 같이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동안 동서들이 나는 안 껴줬으니까 동서들끼리는 해외여행도 다니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제 형님이랑도 같이 하고 싶다는 거죠. 저희들이 형님한테 잘하기로 했잖아요. 저희도 그동안 저희들이 무심했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반성하고 화해하고 싶은 마음에 같이 여행을 가면 어떨까 해서요. 맞아요. 이참에 회포도 풀고 속 시원히 대화도 하고 친해져 봐요. 그러고 보니 형님 신혼여행을 강원도로 가셨다면서요? 저희끼리 속초로 여행 가요. 그렇게 동서들의 제안으로 저와 동서들 셋이 함께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평소 저를 무시하던 동서들이었기에 먼저 여행을 제안하는 게 웬일인가 싶었지만 저는 이번 여행으로 저희들의 관계가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그렇게 며느리들끼리 떠난 여행길에 저도 설레이고 즐거웠습니다. 평소에는 저를 멀리하던 동서들이 제가 좋아하는 음식도 먼저 주문하고 운전부터 안내까지 저를 극진히 대하는 모습에 저는 감동을 받을 지경이었거든요. 여행 내내 저를 챙기느라 정신없는 동서들에게 미안하기까지 했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동안 나를 깔보고 비웃던 동서들이 하루아침에 달라지는 게 왠지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형님, 피곤하지는 않으세요? 그러게, 오랜만에 돌아다니려니 좀 피곤하기는 하네. 근데 나보다야 동서들이 더 피곤하겠지. 내 대신 운전까지 했는데. 미안해서 어떻게 하지? 저희는 괜찮아요. 저희가 큰형님 모시기로 하고 온 건데 당연히 저희가 다 해야죠. 형님, 피곤하시면 이거 하나 드세요. 피로회복제인데 효과가 좋더라고요. 동서들도 먹지. 이거 하나야? 저희는 아까 먹었어요. 이거 형님 거니까 형님 혼자 드시면 돼요. 웬일로 저를 챙기는 모습이 영 적응되지는 않았지만 이제라도 달라지겠다는 동서들의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순진하게 동서들의 말을 다 믿기에는 저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았어요. 그동안은 보여주지 않았던 그들의 친절이 너무 가식적이고 숨겨진 의도가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동서들이 제 앞에서 영어로 대화를 하는데 그 대화가 너무나 수상하게 들렸어요. 평소 동서들이 제가 영어를 못하는 줄 알고 둘이서 대화할 때는 영어로 말하곤 했거든요. 수면제 몰래 잘 탔지? 그럼 곧 잠들 거야. 그래, 그럼 잠들면 시작하자. 수상한 동서들의 대화에 저는 동서들이 건넨 음료를 마시는 척하며 버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동서들의 계획대로 잠이 들었죠. 물론 정말 잠든 것은 아니고 잠든 척 한 거였어요. 나를 재우고 무슨 짓을 하려고 이러는지 동서들의 속내를 알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제가 차에서 잠드는 것 같자 동서들은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잠자는 척하던 제가 실눈을 뜨고 상황을 바라본 순간 저는 기겁할 광경에 차에서 뛰어내릴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동서들과 저의 악연을 설명하려면 제가 결혼하던 때로 거슬러 올라가야겠네요. 결혼 인사를 하기 위해 처음으로 시댁을 찾았던 날. 저는 오래되었지만 깨끗하게 잘 관리된 구옥주택을 보며 시부모님의 검소한 성품을 알 수 있었습니다. 거실에 놓여진 오래된 나무 찻상만 봐도 두 분이 돈 때문이 아니라 얼마나 물건을 아끼고 귀하게 쓰시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검소하고 겸허한 성품을 가지신 시부모님께서는 가난한 집 딸인 저를 무시하지도 않고 웃으며 맞아주셨어요. 시어머니는 처음 본 예비 며느리를 따뜻하게 안아주실 만큼 푸근하고 마음이 너른 분이셨고 시아버지는 말수가 적으셨지만 깊은 속정이 느껴지는 분이셨습니다. 행여나 고졸인 제 학벌과 가난한 친정 집안을 보고 결혼 반대를 당할까 걱정했던 제가 바보처럼 느껴질 정도였어요. 그렇게 좋으신 시부모님을 보고 결혼을 결심한 저는 남편과 결혼하며 맏며느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제게는 몇 년 뒤 2명의 동서가 생기게 되었어요. 처음 시동생들이 결혼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저도 기쁘고 설레었습니다. 장남과 결혼해서 혼자 며느리였던 탓에 제 밑으로 동서들이 들어오면 재미있게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저도 남동생들만 있고 여자 형제가 없었어서 그런지 같은 또래 여자인 동서들이 생긴다는 게 마치 여동생이 생기는 것처럼 설레었죠. 그러니 저는 동서들에게 당연히 잘해줄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 기대와 달리 저는 동서들과 쉽게 친해질 수 없었어요. 몇 달 차이로 나란히 결혼한 두 동서가 사실 서로 친한 사이였더라고요. 두 사람은 서울대 영문학과 선후배로 유별난 학연 때문인지 아주 절친한 사이였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듣기로는 먼저 큰 서방님을 만난 큰 동서가 막내 서방님에게 자신의 후배인 막내 동서를 소개시켜 준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이어진 두 커플이 자주 만나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결국 나란히 한 집안의 며느리가 되었으니 안 그래도 가깝던 사이가 더 좋아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둘째가 셋째까지 데려와준 덕분에 내가 아들들 결혼을 한 번에 시키는구나. 큰 동서가 막내 동서를 소개한 거라고요? 그래. 두 사람이 같은 학교 선후배 사이라더구나. 둘 다 서울대 영문학과래. 그런 인재들이 우리 집에 들어온다니 신기하기도 하지. 그러네요. 신기한 인연이에요, 정말. 아, 그렇다고 큰애 네가 모자라다는 건 아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 집 든든한 맏며느리는 너 아니냐? 큰애 너도 내 말 뜻 알지? 그럼요. 제가 바보같이 그런 걸로 서운해할까 봐요. 사실 저도 동서들이 둘 다 서울대 출신이라 그래서 너무 기분 좋더라고요. 똑똑한 동서들이 둘이나 생겨서 얼마나 기쁘고 설레는지 몰라요. 그래. 역시 우리 맏며느리는 마음이 깊구나. 그래도 어쨌든 큰애 너보다는 어리고 아직 살림이나 결혼 생활에 미숙할 테니 네가 옆에서 많이 도와주렴. 그 둘이 이미 친하다고 하니 너도 금방 친해질 수 있을 거야. 나도 우리 며느리들이 자매처럼 잘 지냈으면 좋겠구나.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 제가 동서들한테 잘해줄게요. 그래봐야 제가 어머님한테 받은 만큼은 아니겠지만 저도 최선을 다할게요. 동서지간의 사이가 좋은 것이 나무랄 일도 아니고 오히려 좋은 일이겠지만 문제는 두 동서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아무래도 동서들이 저를 무시하는 것 같이 느껴졌거든요.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공장이나 작은 회사를 다니는 별 볼 일 없는 평범한 사람인 것에 비해 두 동서들은 무려 서울대 출신에 둘 다 대기업을 다니고 동서들은 부모님이 공무원에 교사에 양쪽 다 노후 걱정은 안 하셔도 될 만한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동서들은 제가 자신들에 비해 많이 떨어진다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형님, 요즘 뭐 하세요? 나? 나야 그냥 집에서 애들 돌보고 살림하고 그러는 거지 왜? 아, 그렇구나. 아니, 그냥 형님이랑은 통 얘기를 못 나눠봤던 것 같아서요. 형님은 뭘 하시고 사시나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나야 뭐 늘 비슷하지. 그러는 큰 동서는 어때? 요즘도 회사 일로 바쁘지? 일이야 늘 비슷하죠. 근데 저는 이번에 회사에서 해외 연수를 다녀오게 됐어요. 어머 형님 어학연수 가시는구나. 너무 부러워요. 다들 찾아오는 기회가 아닌데 운이 좋았지 뭐. 동서도 좋은 일 있을 거야. 근데 작은 형님은 어학연수 가셔야 할 실력은 아니시잖아요. 워낙 영어를 잘하시는 거 제가 아는데. 아유, 아니야. 나도 대학 졸업하고 영어 잘 쓸 일이 없어지니까 자꾸 까먹게 되더라고. 하긴 원래 언어라는 건 꾸준히 해야 하는 거죠. 그럼 정말 좋으시겠어요. 간만에 외국도 다녀오시고. 그렇지. 그래서 오랜만에 나가서 좀 여유 부리다 들어올까 싶어. 어학연수 차원이니까 일도 별로 없고. 왠지 휴가를 가는 것 같지 뭐야? 정말 너무 부러워요, 형님. 그러고 보니까 큰형님은 해외 나가본 적 있으세요? 나? 나는 비행기 타본 적도 없어. 정말요? 태어나서 한 번도요? 그렇지 뭐. 고등학교 졸업하고 일만 하다가
남편 만나서 결혼했는데 그래서 그간 비행기 타고 어디 다닐 일이 없었지. 그럼 신혼여행은요? 신혼여행도 안 가셨어요? 아, 그때 우리 남편이 일이 바빠서 그냥 가까운 데로 갔었거든. 원래는 제주도라도 다녀올까 그랬는데 왔다 갔다 시간이 아까워서 차 타고 강원도로 갔었어. 어머, 웬일이야. 형님 진짜 안타깝네요. 아무리 그래도 신혼여행을 그렇게 보내셨어요? 일생에 한 번뿐인 신혼여행일 텐데. 그럼 진짜 해외 한 번도 안 가보신 거예요? 웬일이야. 요즘 세상에 큰형님 같은 사람 처음 봐요. 그러게. 나도 언젠가 해외 한번 나가보면 좋을 텐데. 나중에 뭐 좋은 기회가 생기겠지. 안타깝네요, 형님. 근데 그러고 보니까 형님은 고졸이시죠? 그럼 영어는 좀 하세요? 응? 아니, 나는 그냥 뭐 기본적인 단어 정도만. 그럼 뭐 초등학생 수준 정도 되시는 거예요? 그렇겠지. 평소에는 저한테 관심도 없던 동서들이 어느 날 저한테 그런 걸 묻더라고요. 처음에는 큰 동서가 어학연수를 간다는 걸 자랑하려고 말을 꺼내나 싶었는데 옆에 있던 작은 동서가 같이 말을 거들더니 제게 영어 실력에 대해 묻는 겁니다. 제가 고졸이기는 해도 공부를 못했던 건 아니다 보니 저도 영어 실력이 아주 형편없는 건 아니었어요. 해외여행을 한번 가본 적은 없었지만 그래도 영어를 아주 못 알아들을 정도는 아니었죠. 그렇다고 영문학을 전공한 동서들 앞에서 나설 건 아니었고 서울대 출신 동서들이 그런 걸 묻는 이유야 뻔하다 싶어 저도 그냥 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 형님. 그러게 어릴 적에 공부 좀 열심히 하지 그러셨어요. 아무리 집안 형편이 안 좋았다고 그래도 공부만 열심히 하면 대학 문턱은 밟았을 수도 있을 텐데 고졸의 영어도 못하고 그게 뭐예요? 형님, 요즘 세상에 영어 못하는 건 좀 그렇지 않아요? 어디 외국이라도 나가려면 영어를 해야 하실 텐데. 그러게요. 이러다가는 나중에 돈 있어도 외국은 못 나가겠네요. 공항에서 외국인 직원들한테는 뭐라고 하시려고요? 형님, 제가 영어를 잘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요즘은 영어가 기본이에요. 그러지 말고 형님도 조금씩 공부하시는 게 어때요? 그래야 우리랑도 대화가 좀 통하실 텐데. 이래서는 큰형님이랑은 친해지기가 너무 어렵겠네요. 기막히게도 동서들은 제가 영어를 못한다는 걸 알고 그 후로는 공공연히 자기들끼리 영어로 대화를 나누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순진하게도 동서들의 말을 믿고 그저 자기들끼리의 습관일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동서들이 영어로 하는 대화 내용을 자세히 듣다 보니 전부 제 욕이더라고요. 제가 동서들처럼 영어를 잘하지는 못하지만 그렇다고 저를 욕하고 무시하는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건 아니었는데도 동서들은 제가 못 알아듣는 줄 아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뻔뻔하게도 제 앞에서 대놓고 자기들끼리 영어로 제 욕을 하는 거겠죠. 영 수준이 안 맞아서 못 놀겠네. 고졸인 건 그러려니 해도 어떡해. 아하, 기본적인 영어도 모르다니 진짜 촌스럽네. 그래도 못 알아듣으니까 편하기는 하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영어로 말하면 자기 욕하는 것도 모를 거 아니야. 하긴 그렇네요. 초등학생 수준이면 어려운 단어는 모를 텐데 우리끼리만 아는 얘기하니까 너무 편하네요. 솔직히 이 정도는 기본 회화인데 이 정도도 못 알아듣는 거 봐. 저거 봐. 우리가 무슨 말하는지 전혀 모르는 것 같지? 그니까 대체 어떻게 사는 거야? 아무리 고졸이라 그래도 좀 심하네. 이래서 무식한 것들이랑은 상종하면 안 되는 건데 어쩌다 저런 사람이 우리 큰형님이 됐담? 시부모님도 참 생각 없으시지. 집안에 여자를 잘 들여야 한다는 걸 모르나? 무슨 생각으로 고졸의 가난한 집 딸을 며느리로 들였나 모르겠어. 뭐 그 밥에 그 나물인 거겠지. 우리 시댁도 고만고만하잖아. 하긴 그 오래된 시댁집 보면 뻔하지 뭐. 동서들 왜 갑자기 영어로 말해? 나도 좀 알아듣게 말해주지. 무슨 말 하는 거야? 설마 내 얘기하는 건 아니지? 아니요. 그냥 별말 안 했어요. 저희가 형님 얘기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게요. 형님도 참 상상력이 과하시네. 그냥 저랑 동서랑은 영어로 말하는 게 더 편해서 그래요. 이렇게 영어 공부도 하고 그러는 거죠. 저희가 학교 다닐 때도 자주 그랬거든요. 맞아요. 영어는 자꾸 써야 하니까요. 그러게 큰형님도 영어 공부 좀 하시라니까요.
그럼 저희랑 같이 얘기하고 좋을 거 아니에요? 궁금하시면 영어 공부해오세요. 그럼 얘기 좀 해드릴 테니까. 그 뒤로 동서들은 아주 대놓고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동서들이 무시하는 건 무식한 저 하나뿐이 아니었어요. 감히 좋으신 시부모님까지 욕을 하다니 기가 막혀 화를 내고 싶었지만 이미 동서들의 본색을 알게 된 저는 그냥 아무것도 못 알아듣는 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화를 내봐야 그런 동서들의 속내가 달라질 것 같지도 않았고 다른 것보다 제가 동서들과 싸워서 시부모님이 사실을 알게 되시는 게 싫었거든요. 늘 며느리들에게 잘해주시고 좋으신 시부모님이셨기에 저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 동서들을 참고 견딜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참고 넘긴다고 해서 동서들의 무시가 사라지는 건 아니었죠. 동서들은 그 후로도 가족 모임이 있을 때면 늘 저를 따돌리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자기들끼리 친해서 짝짝꿍 하는 걸로 모자라서 시댁에서 며느리 도리를 하려고도 하지 않더라고요. 하루는 시댁에서 명절 준비를 하던 중이었어요. 원래 시어머니가 거의 모든 준비를 하시지만 그때는 어머님이 몸이 좋지 않으셔서 어느 때보다 며느리들 몫이 중요했죠. 하지만 동서들은 그런 상황은 신경 쓰지 않고 저에게 일을 떠넘기기 바빴습니다. 제가 상을 차리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는 와중에 동서들은 커피나 마시며 수다를 떨더라고요. 동서들, 지금 바쁜데 같이 좀 하면 안 될까? 어머니도 안 계시는데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지. 아마 형님, 저희는 그런 걸 잘 못하는 거 아시잖아요. 맞아요. 저나 작은 형님이나 설림이는 영 꽝이라서요. 저희는 형님이랑 다르게 전업주부가 아니다 보니 요리는 너무 어렵더라고요. 어차피 저희가 거들어봐야 사고만 칠 텐데. 그러지 말고 그냥 잘하시는 형님이 도맡아 하시는 게 어떠세요? 그쵸. 그래도 일은 잘하는 사람이 하는 게 맞으니까. 역시 형님은 집에서 살림만 하셔서 그런지 아주 잘하시네요. 몸에 배어있어서 그런가 봐요. 근데 저나 작은 형님은 직장인들이라 해봐야 도움도 안 될 거예요. 그럼요. 괜히 어지르고 도움도 안 될 바에 그냥 빠지는 게 낫겠죠? 아무래도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것 같아서요. 그래. 동서들이 힘들다니 내가 해야지 뭐. 동서들 편한 대로 해. 동서들은 살림은 제 몫이라는 듯 저에게 모든 걸 떠맡기고 있었습니다. 동서들이 그렇게 말하는 건 아마 제가 무식하고 집안일밖에 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는 뜻이었겠죠. 동서들의 말에 저를 향한 무시와 괄시가 교묘히 들어있다는 걸 저도 알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동서들이 저를 무시하는 게 하루 이틀도 아니었고 저는 맏며느리 도리를 해야 했기에 제 할 일을 할 뿐이었어요. 형님 부모님은 뭐 하신다고 하셨죠? 우리 부모님? 아, 우리 집은 그냥 작게 장사하셔. 엄마는 시장에서 반찬 가게 하시고 아버지는 철물점 하시거든. 어머, 두 분 다 고생이 많으시겠네요. 하긴 형님이 결혼하시면서 시댁에 들어와 사신다는 얘기 듣고 친정이 넉넉하지는 않겠다 싶기는 했는데 제 생각보다 더 힘들게 사시네요? 형님이 고생이 많으시겠어요. 그런 집안에서 장녀로 사는 게 어디 쉬운 일이에요? 요즘은 또 시집 간다고 끝이 아니잖아요. 저희 부모님들이야 연금 받고 생활하실 테지만 형님은 친정 부모님의 시부모님까지 챙기느라 등골 휘겠네요. 형님 참 안 됐어요. 아니야. 나는 뭐 집이 여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두 분이 아직 건강하시고 나랑 동생들이 조금씩 도와드리면 어떻게든 되겠지. 하여간 자식들이 고생이라니까요. 여유가 없으면 욕심이라도 덜 부리셨어야 할 텐데 어쩌자고 자식을 그렇게 낳으셨는지. 형님이 불쌍하네요 정말. 뭐? 아니 나는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데. 그게 어디 큰형님네 뿐이겠어요? 저희 시부모님도 그렇잖아요. 재산이라고는 살고 있는 그 집밖에 없으신 것 같은데 그런 형편의 아들을 셋이나 낳아서 뭘 어쩌시려고 그러셨는지 저는 가끔 시부모님이 진짜 너무하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어머님 아버님이 왜? 막내 동서 말은 시부모님이 가진 것에 비해 너무 욕심이 많으셨었다는 거죠. 솔직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시부모님이 자식들 결혼할 때 뭐 대단한 게 해준 거라도 있으세요? 대학 보내놓고 다 키워놨으니 알아서 하라고 별로 보태주신 것도 없으시잖아요. 요즘 세상에 자식 결혼하는데 그렇게까지 나 몰라라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너무 무책임하신 거지. 제 말이 그 말이에요. 그때 시부모님이 도와주셨으면 학군 좋은 아파트 샀을지도 모르는데 남의 집 전세나 전전하는 게 이게 말이에요? 제 친구들 중에 전세 사는 건 저 하나라고요. 나중에 유산이나 공평하게 나눠주실지 모르겠지만 하긴 나눠줄 재산이나 제대로 있어야 말이지. 그래도 너무 그러지 마, 동서들. 받은 게 없다고 자식돌이를 안 할 수는 없는 거지. 그래도 우리 어머님 아버님은 잘해주잖아. 관계는 원래 기브앤테이크예요. 아, 형님 설마 이런 간단한 것도 못 알아들으시려나? 어휴, 웬 착한 척이래. 그렇게 효부 노릇하고 싶으면 혼자나 잘하라 그러지. 그러게. 그래서 맨날 그렇게 열심히인 모양이네. 하여간 착한 병이라도 걸렸나? 응? 동서들 왜 또 영어로 말하고 그래? 아니에요. 그냥 형님 정말 착하시다고요. 저희도 그런 큰형님을 본받아야 할 텐데 저희가 그릇이 작아서 그러나 그렇게는 잘 안 되네요. 아무튼 형님 진짜 대단하세요. 시부모님은 물건을 소중히 여기고 오래 쓰시는 것처럼 평생을 검소하게 사신 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허례허식을 싫어하시고 자식들이 독립적으로 사는 걸 바라셨습니다. 그렇다고 자식들 결혼할 때 아무것도 해주지 않으신 건 아니지만 동서들이 기대하는 것만큼은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동서들은 시댁 도움이 없어서 좋은 아파트에 들어가지 못했다며 늘 불평이었어요. 그래서인지 늘 아끼고 겸손하게 사시는 시부모님을 궁색하다며 비웃곤 했죠. 형님, 이것 좀 보세요. 너무 예쁘죠? 예쁘다. 동서 가방 새로 산 거야? 이번에 보너스 받은 걸로 하나 질렀어요. 어머, 진짜 너무 예뻐요, 형님. 이거 되게 비쌀 텐데 역시 형님은 대단하시네요. 그게 비싼 거야? 나는 그런 걸 잘 몰라서. 아, 형님, 이거 명품이에요. 이 정도는 다 알 텐데. 형님은 이것도 모르세요? 아, 그래? 좋은 거구나. 어쩐지 비싸 보이더라. 그냥 비싼 게 아니라 이건 돈 있어도 사기 힘든 거라고요. 제가 이거 사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세요? 어느 날 동서가 시댁 모임 자리에서 새로 산 가방을 자랑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렵고 비싸게 주고 산 명품 가방이라며 자랑을 하는데 그런 걸 잘 모르는 저는 별로 부럽지도 않았지만 동서는 괜히 제 길을 죽이려고 더 자랑하는 듯 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그런 동서를 보시더니 한 말씀 하시는 겁니다. 뭐하러 그렇게 비싼 걸 사니? 요즘은 명품이라고 다 좋은 것도 아니던데 차라리 실용적인 가방이 낫지 않겠니? 예? 아휴, 어머니, 이건 명품 중에서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에요. 어떤 건 중형차 한 대 값인 것도 있는데요. 그래도 이 정도는 제 월급으로 살 수 있으니 사는 거죠. 돈이 있어도 아낄 수 있는 건 아껴야지. 저렴한 가격으로도 예쁘고 좋은 가방들도 많은데 꼭 그렇게 명품을 사야 하니? 지금이야 둘째도 아직 아이가 없으니 그런 거지만 앞으로 아이들 낳아 키우고 하려면 여기저기 돈 드는 데가 많을 텐데 지금부터라도 아껴놓으면 더 좋을 거다. 꼭 명품 가방이나 옷이 아니라도 가치 있게 돈 쓸 곳이 많으니까. 어머님은 너무 검소하세요. 형님 정도 능력이면 명품 한두 개쯤은 사도 괜찮죠. 그리고 요새는 다들 명품백 몇 개씩은 있어요. 그래? 그럼 큰애 너도 저런 게 있니? 아니요. 저는 저런 데 별 관심이 없어서요. 하긴 큰애 너는 돈이 있다고 해도 그런 데 돈 쓸 애는 아니지. 내가 너희들이 돈 쓰는 걸로 나무려려는 건 아니지만 돈을 쓸 때는 항상 그 가치를 생각하고 사용했으면 좋겠구나. 사람의 품이라는 건 비싼 가방이나 좋은 집에 산다고 나오는 게 아니란다. 아유, 괜히 가방 자랑 한번 했다가 잔소리만 들었네요. 남들 다 그러고 사는데 어머님 아버님은 너무 심하세요. 저는 동서들의 말 속에서
그들이 시부모님을 무시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명품백을 샀다는 것으로 동서를 나무란 게 아니라 동서들이 좀 더 나은 가치를 추구하기를 바라셨을 겁니다. 그리고 괜히 그런 동서들의 자랑에 기가 눌린 저를 도와주고 싶으셨던 거겠죠. 그런데도 동서들은 철없이 어머님의 말을 잔소리처럼만 생각하고 돈 없는 시댁이라며 비웃으니 시부모님의 깊은 속내를 아는 저로서는 속이 상할 수밖에 없었어요. 절대 동서들에게 무시당할 분들이 아니셨는데 말이죠. 그래도 저는 동서들이 제 앞에서 하는 조롱을 모르는 척 넘기고 시댁을 무시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을 다잡았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언젠가 동서들에게 똑같이 갚아주고 싶다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뒤 저는 그런 동서들을 신경 쓸 겨를도 없어지고 말았어요. 점점 기력이 약해지시던 시어머니가 그만 결국 병원 신세를 지게 되셨거든요. 처음에는 단순한 몸살인 줄 알았지만 어느 날부터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시는 모습에 제가 시어머니를 직접 병원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아무래도 노환으로 인한 만성 염증 질환인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염증 수치가 너무 높아서 자칫하면 위험한 상황이네요. 예? 그럼 저희 어머니 잘못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안 돼요, 선생님. 제발 저희 어머니 고쳐주세요. 당장 잘못되시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가볍게 볼 수는 없어요. 노환 때문에 몸이 약해지신 거라서요. 그럼 어떻게 해야죠? 뭐든 할 테니까 알려주세요. 이런 건 완치가 된다기보다는 관리를 잘 해주셔야 하는데 이게 집에서 관리하기가 힘드니 보통은 입원 치료를 받으시죠. 근데 되려 입원 치료를 받으시다가 안 좋아지시는 분들도 계시기는 합니다. 아무래도 병원이 환자들에게 편안한 환경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자녀분들도 다들 바쁘실 테고 옆에서 적극적으로 케어하기 힘드실 테니 입원을 권해드립니다. 다행히 당장 죽을 고비를 넘겨야 하는 큰 병은 아니었지만 노환으로 인한 만성 질환으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상태를 살피고 간병이 필요한 상황이라서 의사 선생님은 입원 치료를 권하셨지만 저는 어머니를 병원에 두고 올 수가 없었어요. 건강하던 사람들도 갑갑한 병원 생활에 오히려 더 병을 얻기도 한다던데 가뜩이나 심약한 시어머니를 그 좁은 병실에 가둘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님도 같은 생각이신지 집에서 어머님을 모시고 싶어 하셨고 제가 자연스럽게 시어머니의 간병을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아버님,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님은 제가 돌볼게요. 정말 괜찮겠니? 네가 먼저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기는 하지만 그러면 큰애 네가 힘들 텐데. 힘든 것 정도야 참아야죠. 그렇다고 아프신 어머님을 이대로 요양병원에 모실 수는 없잖아요. 요즘 요양병원 상황이 열악하다고 말도 많던데요. 어머니를 남한테 맡겼다가는 제가 불안해서 안 될 것 같아서요. 나도 그렇긴 하다만 그래도 너한테는 미안하구나. 애들 챙기랴 살림하랴 정신도 없을 텐데. 아닙니다, 아버님. 저만 믿고 맡겨주세요. 자식으로서 시부모님을 챙기는 게 당연한 일이라 생각했던 저는 길게 고민할 것도 없이 시어머니의 간병을 자처했습니다. 하지만 동서들은 저와 같은 생각이 아닌지 어떻게든 어머니를 병원에 보내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때는 직장인이었던 동서들이 임신을 하고 퇴사를 하면서 다들 저처럼 가정주부가 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인지 동서들은 이러다 괜히 자신들이 시어머니를 모셔야 할까봐 불안한 듯 했습니다. 회사를 다니는 입장이면 회사 핑계라도 댈 수 있을 텐데 이제는 그럴듯한 핑계거리가 없어졌으니까요.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집보다는 병원이 낫지 않으시겠어요? 맞아요, 어머니. 몸 상태도 정상이 아니신데 집보다는 의사가 있는 병원이 낫죠. 이러다가 어머니 갑자기 안 좋아지기라도 하면 어떻게 해요? 의사도 알 수만 있다면 병원보다는 집이 낫다고 하지 않니? 그러니 집에 있을 거다. 아니, 그래도 병원으로 가시는 게 좋을 텐데. 맞아요, 아버님. 요즘에는 병원이 잘 되어 있어서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병원보다는 가족이 있는 곳이 낫지. 너희 큰형님도 그러겠다고 했으니 더 말하지 말아라. 그렇다고 너무 큰애한테만 맡기지 말고 너희들도 시간 날 때 한 번씩 들리고 해라.
큰애가 저러고 고생을 자처한다니 고마운 일이지만 어떻게 큰애 혼자 간병을 도맡겠니? 물론 나도 적극적으로 돕겠지만 이런 힘든 상황일수록 온 가족이 힘을 합쳐야 하지 않겠어? 다들 내 말 알겠지? 예. 하지만 동서들은 한 번도 제대로 시어머니를 챙긴 적이 없었습니다. 어쩌다 제가 중요한 일로 자리를 비워야 할 때도 동서들은 잠시 한두 시간만 어머님을 봐달라는 제 부탁을 들어준 적이 없었어요. 애초에 시댁을 무시하는 동서들이 대단히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시부모님인데 그 정도 도리도 하지 않는다는 게 기막히더라고요. 결국 저는 혼자 아등바등하며 시어머니를 돌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옆에서 어머님의 약과 식사를 챙겨드리고 혼자 거동하기 힘들어하시는 어머님의 손과 발이 되어드렸죠. 밤낮 없이 시어머니를 돌보며 버텼던 저는 한밤에도 깊이 잠들 수 없었습니다. 자다가 기침 소리가 들리면 곧바로 일어나 물을 건네드리고 어머니가 화장실에 가고 싶어 하시면 도와드려야 했기에 밤중에도 저는 신경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누워만 계시느라 여기저기 아프신 어머니를 위해 열심히 마사지도 해드렸죠. 그러자 한 번은 시어머니가 새벽에 힘겹게 저를 부르시며 얘기하시더라고요. 아가 미안하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그런 말씀은 하지 마세요. 늙어서 건강해야 자식들한테 폐가 아니라 그랬는데 내가 괜히 너희들한테 짐을 지웠구나. 아니에요 어머니. 당연히 제가 해야 할 일인데요. 그런 말씀 마시고 얼른 건강해지세요. 너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됐을지 정말 큰애 너한테 너무 고맙구나. 어머니는 제가 혼자 고생하시는 걸 아시고 저한테 무척 미안해하셨습니다. 저는 며느리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며 괜찮다 말씀드렸지만 마음이 깊으신 시어머니는 늘 제게 고맙고 미안하다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는 그런 어머님의 마음만으로도 많은 위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제 고생을 알아주시는 것만으로도 보상을 받는 기분이었기에 저는 더 바라는 게 없었죠. 그런데 어느 날 그 과정을 다 지켜보고 계시던 시아버지께서 제게 생각지도 못한 선물을 안겨주셨습니다. 어머님의 병세가 나아지던 어느 날 아버님은 가족들을 모두 불러 모으셨습니다. 저는 그냥 어머님이 상태가 좋아지셔서 다 같이 식사나 하자고 부르신 줄 알았는데 그게 다가 아니었는지 식사가 끝난 후에 아버님이 가족들을 붙잡아 두시더라고요. 그렇게 삼형제와 새 며느리들은 거실 탁자 앞에 모여 앉게 되었습니다. 웬일인지 평소 말수가 적으신 시아버지가 자식들에게 할 말이 많아 보이셨어요. 그날따라 아버님의 표정은 사뭇 진지했고 저도 괜히 긴장된 분위기로 아버님을 바라보고 있었죠. 내가 평소 너희들에게 많은 말을 하는 편은 아니지. 그건 너희들이 알아서 잘하기를 바라는 내 마음도 있다는 걸 너희도 모르지 않을 거다. 하지만 내가 말을 너무 안 했던 게 문제인지 조금 실망스럽기도 하구나. 아버지, 왜 그러세요? 저희가 뭐 잘못이라도 했나요? 글쎄,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눈치를 챈 사람도 있겠지. 너희 어머니가 아픈 동안 나는 자식들에게 별 말을 하지 않았고 그동안 가만히 지켜봐 왔다. 그러자 다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보이더구나. 누가 정말 가족을 위하고 있고 누가 가족을 외면하는지 말이다. 아버님의 말씀에 순간 동서들의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그동안 시부모님이 동서들에게 아무 말씀은 없으셨지만 속으로는 내심 서운하셨을 거예요. 시부모님을 무시하고 나 몰라라 하는 동서들의 태도가 해도 너무했으니까요. 어머님이 아프신 뒤로 시댁의 발길을 뚝 끊었던 동서들이었기에 동서들도 아버님이 누구를 두고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지 어느 정도 예상이 되었겠죠. 반면 며느리로 할 도리를 했던 저는 편안한 마음으로 시아버지의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그러자 시아버지는 한숨을 쉬시고는 제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네야, 그동안 수고했다.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네가 겸손하게 말한다고 해도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들 너의 고생을 알 것이야. 너는 말이 없었지만 그동안 행동으로 보여줬단다. 아픈 어미를 정성껏 보살폈고 가족들을 위해 고생을 자처하며 헌신했지.
그리고 나는 그런 너의 노고를 절대로 잊지 않을 생각이란다. 아버님, 그래서 내가 너에게 작은 선물을 준비했다. 자, 부담 갖지 말고 받거라. 예? 선물이라뇨? 이게 뭐예요, 아버님? 저에게 선물을 주시겠다는 아버님의 말에 저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대가를 바라고 한 것이 아니었는데 뭘 주시겠다는 건지 저는 조심스럽게 아버님이 주신 봉투 안을 열어보았어요. 그러자 그 안에는 놀랄만한 것이 들어있었습니다. 아버님, 이게 뭐예요? 일시, 백천, 억, 10억? 어머, 이거 수표잖아. 너의 고생에 대한 내 감사의 표시다. 너는 며느리이기 이전에 내 은인이야. 우리 집안을 지켜준 사람이니 그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내려야지. 10억짜리 수표다. 언제든 너 원할 때 쓸 수 있을 거야. 그걸로 너 하고 싶은 거 다 하렴. 시아버지가 제게 주신 건 다름 아닌 10억짜리 자기압 수표였습니다. 아버님이 무슨 돈이 있다고 이 큰 금액의 수표를 내어주신 건지 저는 당황스러울 뿐이었어요. 아니, 아버님이 무슨 돈이 있으시다고 설마 이 집 내놓기라도 하신 건 아니시죠? 어허이, 그동안 내가 너희들 앞에 너무 검소한 모습만 보였나 보다. 너희들이 걱정하는 것과 달리 나도 그럴 만한 능력이 있단다. 너희 시아버지 알부자야. 이래봬도 가진 땅이랑 건물이 얼마인지 아니? 그거 다 처분하면 수백억도 될 거다. 그래, 아마 당장 헐값에 팔아도 그 정도는 되겠지. 너희들이 괜히 헛바람이 들까봐 나중에 말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말할 때가 됐다 싶구나. 알고 보니 시부모님은 수백억 상당의 땅을 가지고 계신 알부자이셨습니다. 두 분이 가진 것 없이 살던 신혼시절부터 오래전부터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가지시면서 재산을 열심히 불리셨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그 돈을 허투루 쓰지 않으시고 여태 낡은 집과 오래된 살림살이들을 아끼시며 검소하게 사셨던 거죠. 그런 분이 제 고생을 위해 10억 수표를 내어주셨다니 저는 물론이고 그동안 시부모님을 가난뱅이라 생각했던 동서들까지 깜짝 놀란 표정이었어요. 아버님, 이건 너무 불공평해요. 저희는 며느리도 아닌가요? 형님한테만 주시는 거예요? 그럼 저희는요? 글쎄, 너희들은 시어머니 간병을 하는 걸 본 적이 없는데 그런데도 너희들이 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냐? 그럼 저희는 아무것도 못 받은 건가요? 그래도 저희도 같은 며느리인데 이건 아니죠. 그래, 그래도 너희들도 내 며느리인데 내가 너무 그네만 챙기면 섭섭할 테지. 하지만 그네가 그동안 너희들 목만큼 대신 고생한 게 있으니 내가 그네 앞에서 너희를 챙기는 건 말이 안 될 것 같구나. 그래서 말이니 둘째와 셋째, 너희에게 돌아갈 몫은 내가 그네한테 맡기마. 동서들이 차별이라며 시아버지에게 따지고 들자 아버님이 잠시 뒤 품에서 1억짜리 수표 2장을 꺼내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것은 각각 둘째와 셋째의 몫이다. 하지만 이걸 받을 자격이 있는지는 네 큰형님이 판단할 거야. 그네가 너희를 용서하고 받아줄 마음이 있다면 너희도 몫을 받을 수 있겠지. 하지만 그네 마음이 그렇지 않다면 빈손으로 만족해야 할 거다. 결정은 그네가 알아서 하거라. 시아버지도 그동안 제가 동서들에게 무시당하고 있던 걸 알고 계셨던 건지 제가 동서들의 처분을 결정할 권리를 내어주셨습니다. 제게 10억짜리의 어마어마한 보상을 해주시면서 또한 동서들에게 떳떳할 수 있는 권한도 주셨던 거죠. 그러자 동서들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고 두 사람은 제 소나기에 있는 1억짜리 수표를 얻기 위해 황급히 아부성 미소를 지었습니다. 형님,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어요. 저희들이 너무 무심해서 형님이 속상하셨겠어요. 죄송해요, 큰형님. 맞아요, 형님. 앞으로는 형님 말씀 잘 듣고 더 가깝게 지낼게요, 형님. 이제라도 저희 예쁘게 봐주세요. 그래도 이 돈이 탐이 나기는 하는 모양이야? 동서들이 나한테 이렇게 고분고분한 적은 여태 처음인 것 같은데?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그동안 표현이 없어서 그랬지 형님을 얼마나 존경했다고요. 그래요. 저희 형님이랑 잘 지내고 싶어요. 글쎄, 그 말이 진심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버님이 동서들한테도 기회를 주셨으니까 나도 마지막으로 기회를 줄게.
앞으로 동서들 하는 걸 보고 고민 좀 해볼게. 어디 한번 봐보자고. 제 말에 동서들은 당황하며 횡설수설했습니다. 솔직한 마음으로는 그동안 동서들의 행동을 생각하면 쉽게 용서해주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아버지를 봐서 동서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결정했죠. 그날 이후 동서들의 태도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평소에는 저를 앞에 두고 욕하기 바빴던 동서들이 저한테 지극정성을 다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같이 여행까지 가게 되었던 거죠. 하지만 달라진 것이 결국 가식적인 행동이었는지 동서들은 뻔뻔한 속내를 숨기고 제게 수면제가 든 음료수를 건넸던 겁니다. 나를 재우고 대체 무슨 짓을 하려고 이러는지 저는 동서들의 계획을 알기 위해 속아주는 척 했죠. 그러자 제가 음료를 마셨다고 생각한 동서들이 갑자기 드라이브를 제안하더라고요. 차에서 잠들게 하려는 속셈인지 잘 자라고 부드러운 음악까지 틀어주면서 말이에요. 그렇게 얼마 뒤 저는 차 안에서 자연스럽게 잠에 든 척 연기했고 제가 정말 깊은 잠에 빠진 줄 알고 있는 동서들은 자신들의 계획을 실행했습니다. 제 주머니를 뒤져서 제 지갑에 있던 수표를 빼가려 했던 거죠. 잠든 거 맞겠지? 그렇다니까. 이 정도면 내일 아침까지 못 깨어날 거라 그랬어. 지갑 빨리 확인해봐. 수표 거기 있는 거 맞지? 여기 있네. 1억짜리 수표. 아, 정말 어지간하면 그냥 주지. 꼭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 한다니까. 시부모님이나 형님이나 아주 다 짜증나 죽겠어. 그래도 이제 수표가 우리 손에 들어왔으니 됐지. 수표도 챙겼겠다. 이제 큰형님은 여기 두고 우리는 방으로 올라가자. 그래. 우리가 없는 사이에 도둑이 훔쳐갔다고 하면 되는 거야. 우리는 잠들어버린 큰형님을 못 옮기고 방으로 간 거고. 정말 괜찮겠지? 하긴 지가 잘못해서 잃어버린 건데 누굴 탓하겠어. 괜히 아버님한테 혼날까봐 신고도 못할걸? 그제서야 동서들의 간악한 계획을 알게 된 저는 잠든 척 감고 있던 눈을 뜨고 차에서 뛰쳐내렸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큰 길로 가서 택시를 잡아타 혼자 집으로 올라가게 되었죠. 어쩐지 나한테 잘 보이겠다고 가식 떠는 게 어색하다 싶었더니 결국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치려고 했던 모양입니다. 내가 잠이 들어있는 사이 수표를 도둑맞았다고 하면 제 성격상 제 책임이라는 생각에 시댁에 말은커녕 신고도 못하고 혼자 독박을 쓰려고 할 걸 알고 그랬던 겁니다. 그렇게 저는 곧장 시댁으로 달려가 시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말씀드렸어요. 혹시나 제 말을 믿지 못하실까봐 몰래 핸드폰을 놓고 동서들의 행동을 녹화까지 해두었거든요. 아니,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 그동안 너한테 한 짓을 반성하고 돌이킬 기회까지 줬더니 감히 식구한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는 거냐? 애초에 그 애들한테 기회를 주는 게 아니었는데 괜히 네가 큰 고생을 했구나. 미안하다, 큰애야. 아버님 탓이 아니에요. 애초에 동서들을 믿는 게 아니었어요. 사실 그동안 제가 두 분께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동서가 저만 무시했던 게 아니었어요. 시댁이 가난한 줄 알고 제 앞에서도 두 분 흉을 보곤 했거든요. 근데 어머님 아버님이 알게 되시면 속상할까봐 말을 못했지만요. 그동안 네가 고생이 많았겠구나. 우리 때문만 아니라 그 아이들 때문에 괜히 죄 없는 네가 고생을 했어. 그래, 잘 알았다. 그래도 나는 시아버지로서 공평하게 기회를 주려고 했더니 결국 자기 복을 자기가 걷어 차는구나. 앞으로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너는 걱정하지 말고 있어라. 그 말에 저는 조금 놀라기도 했지만 아버님의 강직한 성격을 알기에 아버님을 믿고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시아버지는 다시 가족들을 모두 불러 모으셨고 상황을 알고 있던 동서들은 사형 선고를 받아둔 죄수들처럼 좌불안석으로 보였죠. 이번에는 내가 왜 불러 모았는지 다들 알겠지? 둘째, 셋째, 내가 뭐라고 했었지? 너희들의 몫은 전부 큰애한테 달려있다고 하지 않았니? 죄송해요 아버님. 근데 저희도 너무 답답해서 그랬어요. 맞아요. 형님이 좀처럼 저희를 받아주지 않으시니까 노력한다고 해도 수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지도 않고 자꾸 그걸로 저희 휘두르려고 하시는 것 같고. 꼭 저희 탓만 하시면 안 돼요. 이게 애초에 다 형님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요. 그렇구나. 너희들은 결국 처음부터 반성할 생각이 없었던 거구나. 어떻게든 착한 큰애를 속여먹을 생각이나 하고 있었고.
내가 그동안 니들이 큰아이한테 어떻게 됐는지, 우리 집안을 어찌 생각하는지 정말 모르고 있을 거라 생각했어? 그런데도 며느리라고 마지막 기회를 주려고 했더니 이렇게 나를 실망시키는구나. 나는 너희들의 행동을 절대 용서할 수가 없다. 아버님, 이제 내가 너희들을 봐줄 일은 없을 것 같구나. 죄송해요 아버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됐다. 이제 와서 니들이 사과한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어. 나는 이미 충분한 기회를 줬고 그 기회를 버린 건 너희들이야. 이제 내 결정을 얘기하마. 앞으로 나는 내 큰며느리에게 모든 것을 상속할 거다. 순간 시아버지의 폭탄 발언에 모두들 난리가 났습니다. 수백억 자산가라는 아버님이 큰며느리인 제게 전 재산을 물려주실 거라고 하신 거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형님한테 상속을 하신다뇨? 그럼 저희는요? 저희는 국물도 없다는 건가요? 아무리 저희가 실수를 했다고 해도 이건 아니죠. 겨우 1억짜리 수표 좀 훔쳤다고 상속을 안 해주신다뇨? 정말 너무하세요, 아버님. 그러게 내가 잘 얘기하지 않았어? 큰애한테 하는 걸 봐서 기회를 주겠다고. 그런데도 그런 짓을 벌인 건 너희들이야. 끝까지 사람을 기만하고 변하지 않는 너희들에게 내가 또 의미 없는 용서를 해줘야겠냐? 그리고 나는 더 이상 큰애한테 상처를 줄 수 없구나.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큰애한테 전 재산을 상속할 거다. 그러니 콩고물이라도 받고 싶으면 너희들은 앞으로 평생 큰애한테 잘 해야 할 거야. 결국 아버님은 제게 전 재산을 상속하겠다는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알아서 하시겠다는 아버님의 말씀이 그런 건 줄 몰랐던 저도 많이 당황스러웠죠. 갑자기 수백억 재산의 상속자가 된다는 게 현실감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저도 부담스러운 마음에 아버님 마음을 돌려보려 했지만 시부모님의 마음은 완강하셨습니다. 결국 얼마 뒤 시부모님은 변호사까지 끼고 직접 공증을 받으셨고 저는 하루아침에 수백억의 재산을 가진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동서들은 정말로 제 앞에서 꼼짝하지 못하고 영원히 제 수족이 되기를 자처했습니다. 아, 형님 그냥 드세요. 제가 할게요. 형님 힘드시죠? 제가 안마해드릴게요. 형님, 이거 저번에 좋아 보인다고 하셨죠? 제가 특별히 공수해왔어요. 받으세요. 형님, 주말에 시간 괜찮으시면 같이 쇼핑 가실래요? 제가 운전해서 모실게요. 그날 이후로 동서들은 더 이상 저를 호락호락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1억짜리 수표를 탐내서 가식을 떨던 그때와 달리 이번에는 정말로 저를 어려워하며 제게 아부를 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제가 시아버지의 유산을 모두 받게 되었으니 저한테서 한 푼이라도 얻어내고 싶어서 안달들이었던 거죠. 과거에 저를 무시하던 동서들이 이제는 제 손짓 하나에 반응하며 설설 기네요. 하지만 저는 이제 그런 동서들에게 휘둘릴 생각이 전혀 없었고 그저 앞으로도 시부모님을 열심히 모시며 좋은 며느리가 되려 노력할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